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의 애청자 여성입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그저 즐겨 듣기만 하던 수줍은 애청자인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식구들의 설득에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남편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온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정성껏 제사를 지내던 도중에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어떻겠냐면서 식구들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드리오니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동년배 서울 토박이 분들 중에는 과거에는 서울에도 우시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시장 근처에는 을의 도축장과 소머리 국밥집 같은 곳들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죠. 물론 그런 우시장들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는 바람에 이젠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서울에도 한때 우시장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기억의 조각들은 마치 유산처럼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기억의 조각들 중 하나가 바로 저와 남편이기도 하고요. 저와 남편의 꽃다운 인생이 시작된 장소와 저희 부부가 100년 가액을 맺게 된 장소 모두가 지난날 서울 어느 곳에 자리해 있던 우시장이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은 모두가 가난하게 지내던 옛 시절,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가난한 집의 맏딸은 당연히 일찍부터 일을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만 했기에 저는 고향마을 근처 우시장 한편에 딸려있는 소머리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국민학생 정도의 나이였죠. 한편 그때 저희 남편은 우시장과 도축장을 오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직접 소를 잡는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와 삼촌들을 돕는 일을 도맡았어요. 저희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도축업자,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소위 백정 집안이었거든요. 아무튼 당시 저희 남편의 일상은 이러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나절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우시장에 가서 품질 좋은 소를 찾아 매입한 뒤 점심나절부터는 소를 도축장으로 옮긴 이후에 아버지와 삼촌들을 도와서 뼈와 살을 발라내어 고기를 생산하는 일을 도왔죠. 그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 남편이 직접 제가 일하는 국밥집으로 소머리와 내장 같은 부산물들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남편은 비록 같은 공간에서 지냈지만 서로 일하는 분야가 엄연히 달라서 처음엔 별다른 접점이 없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남편과 제대로 안면을 트게 된 계기는 국밥집 사장님께서 남편이 배달을 올 때마다 매번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기 때문이었어요. 너도 아직 식사 못했으니까 저 녀석한테 국밥 한 그릇 대접해 줄 겸 앞에 앉아서 너도 밥 같이 먹거라. 하지만 제대로 통성명도 안 한 남자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기엔 당시 저는 너무나도 수줍은 소녀였어요. 부끄러워서 싫어요, 사장님. 저는 그냥 혼자서 따로 밥 먹을게요. 에헤이, 그러지 말고 둘이 같이 밥 먹어. 우리 동네에서 저 녀석만큼 성실하고 듬직한 녀석이 또 없거든. 그러니 같이 밥 먹으면서 겸사겸사 친하게 지내면 좋잖니. 더군다나 둘이 나이가 동갑이래. 혹시 아니? 저 녀석이 장차 네 신랑감이 될지.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 녀석처럼 듬직한 사람을 지인으로 둬서 손해볼 것 없지 않니? 물론 저는 속으로 썩 내키진 않았지만 사장님께서 매번 부추기는 통에 매일 하루 한 끼를 남편과 마주 앉아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남편이 별로 눈에 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남편을 무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편의 옷에는 소의 혈흔이 조금씩 묻어있기 일쑤였거든요. 소를 잡는 도축장에서 가족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레 옷에 묻게 되었던 것이지만 참 소녀스러웠던 저에겐 그 흔적이 꽤나 무서웠어요. 그랬던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눈길을 주게 된 건 그날도 어김없이 마주 앉아 국밥으로 허기를 달래던 도중 남편에게 듣게 된 바로 이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랑 우리 집안을 백정이라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난 우리 가문이 자랑스러워. 우리 집안처럼 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소고기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난 우리 집안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에이, 과장이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국가에서 비싼 소고기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저랑 동년배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기억하시죠? 저희가 어릴 적에는 정말로 그랬었잖아요. 당시 저희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비싸고 귀한 소고기를 먹어보는 건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호사였고, 하물며 닭고기조차도 명절 때나 되어야 겨우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마저도 먹어볼 수 없는 집안 또한 부지기수였고요. 하지만 당시 저희 남편은 그러한 현실보다 훨씬 앞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인 건 맞지만 난 장차 우리나라도 훌륭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내 꿈은 장차 소고기 왕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품질 좋고 맛도 좋고 신선하기까지 한 소고기를 저렴한 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고기 왕. 바로 그 당찬 포부가 저로 하여금 그 남자의 진면목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똑같이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남편은 자신만의 인생길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은 그 인생길 그대로를 아주 성실하고 굳건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백정의 집안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거나 말거나 절대로 굴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남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무렵부터는 직접 발골칼을 듣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소고기 도축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당시 남편은 시장의 흐름과 생리에도 관심이 참 많은 꿈나무였습니다. 소고기 왕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좋은 소를 선별한 뒤 빼어난 솜씨로 도축을 해서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산한 소고기의 유통 방법 또한 통달해야만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자신의 꿈을 향해 굳건하게 내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를 참 좋아라 해주었어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던 만큼 저희는 딱 20살이 되던 바로 그 해에 오시장 식구들을 모두 모셔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부부가 된 이듬해에는 사랑하는 외동딸까지 출산하게 되었죠. 다만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부터 저희 남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전에 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제가 아내로서 아주 든든하게 다잡아 주었죠. 있잖아 여보, 우리 딸아이가 도축업자라는 아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어릴 적 당했던 것처럼 우리 딸도 친구들한테 백정의 자식이란 손가락질 받게 되진 않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 편견 따위에 굴복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우리 딸도 어린 시절에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집안이랑 아버지를 분명 존경하게 될 테고, 당신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되어준다면 말이야. 이 아이가 누구 딸이겠어.
당신 피를 물려받은 당신 딸이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안 그래? 그래. 우리 딸이라면 분명 아빠를 존경해 줄 거야. 아무튼 다시 용기가 샘솟네. 내 마음을 다잡아줘서 고마워.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꼭 소고기 유통업의 대부가 되어서 우리 가족 모두를 호강시켜 줄게. 이로써 저희 남편의 꿈은 소고기 왕이라는 다소 막연한 표현을 넘어서 소고기 유통업계의 대부로 한층 구체화되었고, 이후 남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무렵부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소고기에 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것 없이 모두 통달한 인재란 소리를 듣기 시작하더니만,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엔 정말로 꿈을 이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국내 굴지의 소고기 유통업체의 사장님이 된 것이었죠. 하물며 저희 남편은 사장님이 된 이후로도 전혀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통업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갔고요. 납품받은 소고기의 품질까지도 늘상 자신이 직접 챙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남편이 회사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도축업체들 입장에선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소고기를 납품하는 일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직접 품질을 체크하던 남편이 뭐가 조금 석연치 않다 싶으면 곧장 해당 공장으로 방문해서 직접 소고기 발굴용 칼을 꺼내 들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저 부분은 이렇게 발굴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나섰거든요. 하물며 저희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소고기 정형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직접 발굴용 칼을 들고 품질을 관리하고 나섰으니 납품업체 입장에선 저희 남편네 회사로 납품하는 소고기의 품질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러한 저희 남편의 성실성과 노력, 그리고 도전정신 덕분에 회사는 끝을 모를 정도로 매일같이 승승장구하고 번창해 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어릴 적 동네 친구 한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내였는데요. 저 또한 남편과 어릴 적 같은 동네 출신이기에 김씨와도 오며가며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오랜만이다, 야. 근데 어쩌지? 우리 남편 지금 집에 없는데. 품질관리차 지방축사에 내려갔거든. 밤중이나 되어서 돌아올 것 같아. 아유, 그렇구나. 그럼 일단 나 밥 한 끼만 먹여주지 않을래? 며칠 내내 쫄쫄 굶었거든. 그제서야 김씨의 행색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선 필시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죠. 그래, 알았어. 내가 얼른 소고기 묵국 맛있게 끓여주고 소주도 한 잔 내어줄 테니까 일단 집에 들어와서 기다려. 밥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우리 남편 오면 자세한 얘기는 둘이서 알아서 나누고. 그날 저는 김씨를 집에 들여서 소고기 묵국과 소주를 내어주었고, 김씨가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이 일찍 집으로 귀가를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두 사람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죠. 그렇게 저희 남편과 김씨는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색이 왜 그래? 어디 전쟁통에 피난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아유, 말도 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진짜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으니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젊을 적에 아내를 잃고 한평생 호래비로 살아오셨잖냐. 그 한평생이 오죽 외로우셨는지 늙음하게 어느 아주머니를 만나서 새살림을 차리셨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꽃뱀이었지 뭐야. 우리 아버진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당신 재산이랑 우리 자식들 재산까지 그 여자한테 싹 다 뜯어먹혀버렸고, 아버지가 꽃뱀한테 제대로 물려버린 바람에 나까지 전 재산 다 털려먹고 집도 절도 없이 혼자 떠도는 신세로 추락해버렸거든. 그런 이야기가 더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건 김 씨는 금융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란 점이었어요. 당시 금융권은 요즘 시절보다 훨씬 기세가 대단한 업계였던 만큼 월급도 다른 대기업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었고, 당연히 김 씨는 남부럴 것 없이 지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 집 홀아버지가 꽃뱀한테 물려서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재산까지도 싹 다 뜯어먹히는 바람에 거지꼴이 되어 저희 집에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으러 찾아왔던 것이었죠. 더군다나 저희 남편에게 김 씨는 참으로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또래 녀석들 중에서 저희 남편에게 백정이라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 씨였거든요. 그런 각별한 친구인 김 씨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서 밥이나 얻어먹자고 찾아왔으니 저희 남편 입장에서도 마음이 꽤나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단 김 씨를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그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지 밤새 잠들지 못하며 뒤척거리다가 결국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꽃뱀이 집안의 재산을 싹 다 털어먹는 과정에서 친구네 직장 상사랑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더라고. 친구네 직장 상사 중에 아버지들끼리 중마고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아버지가 꽃뱀한테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친구네 직장 상사 쪽 부친한테 돈까지 빌렸다더라. 결국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직장 상사한테 밉보이는 바람에 회사에 사표까지 내게 되었고, 직장 상사가 부모님 일을 들먹이면서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서 빌려간 돈 당장 갚아놓으라는 식으로 내 친구를 죽어라 못살게 굴었던 모양이야.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내가 우리 회사에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줘야 할 것 같아. 우리 회사도 이제 규모가 커져서 전문적인 재무 담당 직원이 필요해진 참이었거든. 마침 저 녀석이 근무하던 직장이 금융권이었고. 그건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내가 집에서야 여보의 마나님이지만 회사에서까지 마님은 아니잖아. 회사 사장은 엄연히 당신이지.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의 이야기를 여보한테 들려준 거야. 회사에선 내가 사장이지만 우리 집의 재무부 장관님은 누가 뭐래도 여보니까. 아무튼 저 녀석이 집을 구해서 나갈 때까지 당분간만이라도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을까? 어차피 집에 방이 남기도 하고. 그래, 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 그렇게 김 씨는 저희 남편의 회사에 재무 담당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월급을 모아서 새 방을 마련해 나가기 전까지 저희 집에 남는 방에서 지내게도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김 씨를 시동생처럼 잘 대우해 주었죠.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김 씨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재무 담당 이사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저희 가족은 참으로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희 남편의 회사야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승승장구했고요. 딸아이도 명문대를 졸업한 이후 결혼을 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행복한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랑하는 손자의 초등학교 졸업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손자의 졸업식이 있던 날, 저와 남편은 졸업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자와 사이까지 모두 데리고 남편의 본적지인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지만 그건 시부모님께서 젊을 적에 서울에 있는 어느 우시장 근처로 이사를 떠나오셨기 때문이었을 뿐, 저희 시댁의 원래 본적지는 전라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저희 남편이
손자와 사위까지 모두 데리고 본적지인 전라도로 향한 이유는 손자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이곳이 우리 손자의 뿌리가 시작된 터전이란다. 이 자리가 너의 조상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외양간 자리거든. 우리 집안의 가업은 바로 이 작은 외양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이곳이야말로 우리 손자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나 다름이 없단다.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저희 손자는 눈을 빛내며 지금은 허허벌판이 된 옛 축사터를 둘러보았고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머물러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사색이 된 채로 저희 남편에게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곧장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회사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즉시 사무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저희 남편은 곧장 회사로 들어갔는데요. 때는 이미 모든 중역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더라고요. 심지어 회사의 대주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동석해 계셨고 그 자리에 불참한 중역은 저희 남편의 친구인 김씨, 그러니까 재무이사 한 사람뿐이었죠. 김씨가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저희 남편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린가? 재무이사가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인 채로 회사 돈을 대대적으로 빼돌려왔다고.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김씨 그 몹쓸 인간이 자신을 거두어준 저희 남편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회사 돈을 대규모로 빼돌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씨를 제외한 모든 중역들과 심지어 대주주님까지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 자리가 열린 것이었고요. 물론 저희 남편은 처음엔 친구인 김씨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건의 진상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도무지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무이사가 대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경위는 일종의 유령 회사를 여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납품 대금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송금한 이후 유령 회사는 폐업시키고 이를 통해 빼돌린 저희 회사 돈만 챙겨가는 수법이죠. 이에 격노한 저희 남편은 당장 재무이사인 김씨를 불러들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횡령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재무이사가 알아버린 모양입니다. 지금껏 출근을 하지 않은 채로 연락두절인 상황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재무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지금 저희 회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유통업 회사들의 경우엔 그 무엇보다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현금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다음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재무이사를 찾아내서 횡령당한 현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뿐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랬다간 업계에 우리 회사가 부도위기란 사실을 공표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텐데. 여하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무이사를 찾아낼 테니 자네들은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게. 이처럼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저희 남편은 우선 급한 대로 저희 집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그 돈으로 가장 급한 대금의 일부를 메꾸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한참 모자라서 부득이 사위한테도 돈을 빌려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져갔고요. 물론 박서방은 사위도 아들이라면서 아주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받아드는 저희 남편의 표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참담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그 몹쓸 김씨를 잡아서 회사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갈 뿐이었죠. 김씨가 집까지 팔아버린 채로 아주 작정하고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이에 저희 남편은 법원을 통해 김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조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막막한 진실만 밝혀질 뿐이었죠. 김씨가 전직 금융권 대기업 직원 출신이자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 재무 담당으로 한평생 근무했던 실력을 아주 제대로 발휘해서 횡령한 모든 회사 돈을 이미 어디론가 모두 빼돌려 버렸다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희 남편에게 남은 방법은 결국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있잖아 여보, 박서방네 외삼촌이 검찰청에 계신다고 했지. 박서방 통해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겠어. 이에 저희 부부는 곧장 박서방 쪽 외삼촌을 만나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씨가 법정에 서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워낙 교묘하고 전문적인 솜씨로 자금 세탁을 해버리는 바람에 검찰 측에서도 김씨의 횡령을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 즉 증거가 없어서 김씨를 형사재판에 세울 수 없다는 결과를 내어놓았거든요. 이처럼 범죄 수사의 전문가들인 검사님들마저 김씨를 잡아놓지 못했으니 하물며 일반인인 저희 부부로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야 말았고 결국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던 바로 그날에 저희 남편은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서 한평생 갖고 온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저희 남편이 오죽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몹쓸 김씨의 추악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고인이 되기가 무섭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씨가 동일 업종인 축산물 유통업 회사를 차렸는데요. 심지어 그 회사 이름부터 로고까지 저희 남편의 회사와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업계 상황을 잘 모르는 새내기 식당 주인들이 얼핏 보아선 김씨의 회사와 저희 남편의 회사가 서로 같은 회사로 착각하고도 남을 만치 회사 이름부터 로고까지 사실상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씨는 저희 남편의 회사 돈을 빼돌려 어마어마한 거액을 챙긴 것도 모자라서 살아생전 저희 남편의 명성까지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김씨는 분명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차렸던 것일 터였습니다. 제가 분명 그러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김씨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살아생전 저희 남편 사무실 전화번호와 똑같았거든요. 저희 남편의 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에 쓰던 사무실 전화번호가 없어졌으니 김씨가 이때다 싶어서 그 전화번호를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등록해서 가져가 버렸던 거죠. 이에 격노한 저는 당장에 김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무슨 짓이냐며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건 김씨의 조롱뿐이었습니다. 아, 왜 애꿎은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거야?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엉뚱한 누명 씌우지 마. 와, 너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말이 있는 거였어. 거짓골이 되어서 찾아왔던 널 거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금이라도 기억을 한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벌일 수 없을 테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너희 집에 신세를 조금 줬었지? 그때 받았던 도움 지금 계산해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날 김씨는 자기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에게 3만 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얻어먹었던 소고기 뭇국이랑 소주 값이야. 넉넉하게 챙겨주는 거니까 곱게 줄 때 얌전히 받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엉뚱한 누명 씌우지 마. 알겠어? 순간 부하가 치솟은 저는 그 3만 원을 김 씨의 뺨에 내던지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물러가지만 나랑 우리 남편의 분노까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언젠간 그 이죽거리는 낯짝을 내 손으로 직접 구겨놓을 테니까. 일단 저는 그 자리에서는 호기로운 경고의 말을 남긴 채로 돌아섰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정말이지 막막하더라고요. 몹쓸 김 씨에게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기는커녕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친정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찾아온 딸아이에게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들켜버리고야 말았어요. 아이고, 박서방은 어쩌고 혼자 온 거니? 그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저야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와 본 거고요. 그래, 엄마가 돼가지고 나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자꾸만 울음이 나는 걸 어떡하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아주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세상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니까 그만 울고 얼른 일어나서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요. 이에 저는 이 마당에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냐며 물어보았지만 딸아이는 일단 가보면 알 거라면서 한사코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선 곧장 택시를 잡아 태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저희 남편의 본적지인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딸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를 이끌고 저희 시댁의 뿌리가 시작된 외양간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전에 저희 손자가 졸업식을 하던 날에 가족 모두가 찾아와서 가문의 뿌리를 되새겼던 바로 그 외양간터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아이가 대체 왜 그곳에 저를 데리고 갔는지 좀처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긴 난데없이 왜 오자고 한 거니?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졸업식 날에 이 외양간터에다가 금맥을 묻어두었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가서 그 금을 캐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와 딸아이 그리고 박서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할아버지가 겪었던 사연을 손자가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감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손자는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였기에 할아버지가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은 성인이 된 다음에서야 들려줄 요량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거라고만 얘기를 해놓았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엿듣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골 외양간터에 금맥을 묻어두셨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가서 그 금맥을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아휴, 글쎄다. 이 허허벌판에 그 양반이 대체 뭘 묻어놓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구나. 엄마 손주가 졸업식 하던 날에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이곳을 찾아와서 우리 가문의 뿌리도 되새기고 손주 졸업 기념으로다가 다 같이 타임캡슐도 하나 묻었었잖아요. 손주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된 다음에 그때 다시 다 같이 와가지고 타임캡슐을 꺼내서 열어보자면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졸업식을 하던 그날, 저희 가족 모두가 외양간 터를 찾아와서 가족끼리 뜻깊은 시간도 보내고 손주의 졸업기념 타임캡슐에 각자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넣어서 묻어두었었어요. 다만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은 타임캡슐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먼 훗날 손주가 부모가 된 다음에 증손주와 함께 그 타임캡슐을 꺼내보면서 수십 년 전 저희 가족이 무엇을 넣었는지 그때 가서 확인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타임캡슐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었잖니. 우리 아버지가 손주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셨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는 타임캡슐에 뭘 넣었는지 알려달라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아들에게만 살짝 귀뜸을 해주셨대요. 그렇게 말한 딸아이는 직접 땅을 파서 타임캡슐을 꺼냈고 아주 뜻밖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그 양반이 한평생 기록해왔던 장부잖니? 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하레비가 타임캡슐에 넣어둔 물건은 이 하레비가 큰 회사 사장님이 되기까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장부라고. 그 장부에는 하레비가 지금껏 터득한 모든 노하우와 비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건 하레비한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진귀한 금맥과도 다름이 없는 물건이라고. 이에 저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난날을 되새기며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양반이 타임캡슐에 넣어놓았던 금맥과도 같은 장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정말로 저희 남편이 한평생 터득한 모든 노하우와 비법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축사에서 품질 좋은 한우를 키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시장에 나온 소가 좋은 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들어있었고, 좋은 소를 매입한 이후 어떻게 정형을 하면 품질 좋은 한우 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유통 과정에 대한 노하우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분량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우 고기가 냉장 탑차에 실려 배송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는 정확히 몇 도에 맞추어서 유지를 해야 품질과 신선도를 모두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긴 한평생 그토록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살았으니 그 큰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거겠지만요. 여하간 그런 남편의 장부를 읽으며 저와 딸아이는 장부에 적힌 그대로만 잘 지킨다면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에 저와 딸아이는 곧장 어느 사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남편네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당시에 큰 도움을 주셨던 투자자이자 동시에 대주주님이셨죠. 그날 저는 사모님께 저희 남편의 장부를 보여드리며 조심스레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희 남편의 장부를 바탕으로 회사를 다시금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모님. 외람되지만 초기 사업 자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모님께선 아무런 말 없이 저희 남편의 장부를 끝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말을 여셨죠. 그 사람 젊을 적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건 진즉에 알아봤었지만 아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미처 몰랐네. 비록 친우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억울한 일을 겪긴 했지만서도 자네 남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하네. 나는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가문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일세. 그런 내가 이 장부에 담겨있는 크나큰 가능성을 파놓고선
꼴랑 초기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야 없지. 자네 남편이 데리고 있던 유능한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제대로 시작을 해보시게. 불러 모은 직원들의 1년치 월급은 내가 직접 책임을 질 테니까. 자네가 가져온 이 장부는 말일세, 전자제품으로 치면 핵심 설계 도면이요, 맛집으로 치면 100년 맛집의 핵심 레시피와도 같은 것이니 내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지 않겠는가. 초기 사업 자금이랑 1년치 직원들 월급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상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각별히 지원해줄 터이니 자네는 남편이 잠긴 장부 그대로만 행동으로 옮기게. 그게 내가 투자해주는 유일한 조건이야. 이처럼 저희 남편이 남긴 장부는 저와 딸아이의 상상 이상으로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투자자인 사모님께서 저희 남편의 회사를 되살리고자 하는 저와 딸아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을 정도로 말이죠. 덕분에 큰 힘을 얻은 저와 딸아이는 곧장 남편의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나섰고, 얼마 뒤엔 박서방까지도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물론 저희 식구들 모두 사업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기에 처음엔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꽤나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준 건 역시나 하늘에 있는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황금장부가 이끄는 길대로만 성실하게 잘 따라가다 보니 저희 식구들의 도전은 조금씩 순풍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딱 7년 만에 남편의 회사, 아니 저희 가족의 회사를 완벽하게 부활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전보다 더 큰 회사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의 회사와 문제의 그 김씨네 회사가 맞부딪히게 된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동종업계에 있었으니까요. 자연스레 두 회사는 납품처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 경쟁을 벌이는 일이 꽤나 잦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대표인 저와 김씨가 직접 맞닥뜨리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죠. 어이 김씨, 넌 왜 자꾸 우리 회사 꽁문 일을 자꾸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지금껏 있었던 입찰 경쟁에서 매번 우리 회사한테 밀려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땐 우리 회사가 운이 나빴을 뿐이야. 이번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글쎄,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너네 회사가 괜히 우리 회사의 짝퉁이니 아류니 하는 소리를 듣고 다니겠냐고. 사장인 네 놈부터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바닥이라서 너네 회사까지도 삼류 싸구려 취급당하는 거잖아. 하긴 그것도 나름 재주는 재주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우리나라 한우를 유통하면서 삼류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닐 테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가족 회사가 몹쓸 김씨네 회사의 납품 경쟁에서 매번 대승을 거두었던 이유는 결국엔 축산유통업계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였어요. 저희 가족 회사 같은 경우는 창업주인 저희 남편이 남긴 황금 장부 덕분에 축산유통업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지식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에 김씨가 횡령으로 번 돈을 통해서 만든 짝퉁 회사는 그런 노하우가 전무했거든요. 애당초 사장부터가 축산업 자체엔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그저 돈놀이하는 재주와 도둑질하는 재주 하나만으로 지금껏 버텨온 사람이었으니 저희 가족 회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차이는 두 회사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 회사는 남편 살아생전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기업으로 거듭난 반면에 그 몹쓸 김씨네 회사는 매번 적자만 거듭하던 끝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물며 그쪽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까지 김씨는
결국 스스로의 무능을 제대로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창 승승장구하고 김씨네 회사가 슬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에 저희 딸아이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그 몹쓸 인간네 회사 있잖아요. 그쪽 회사 사장이란 인간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겠답시고 아주 해괴한 짓거리를 추진하고 있다더라고요. 저희 회사한테 완전히 밀려버려서 국내에선 활로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결국엔 우리 한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 인간이 사장이랍시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출 대상 국가가 글쎄 아르헨티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라고? 아이고, 그 인간이 기어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구나. 축산유통업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김씨는 자기 회사의 살 길을 찾아 나섰겠답시고 여기저기 거액의 빚까지 져가면서 해외 수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김씨가 직접 선정한 수출 대상 국가가 하필이면 아르헨티나라는 점이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숫자보다 소의 숫자가 훨씬 많은 국가이고요. 제 아무리 품질 좋은 한우라고 하더라도 사람보다 소가 많은 국가로의 수출은 가망이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김씨는 아르헨티나로의 수출을 무모하게 감행했다가 크게 망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빚만 고스란히 떠안은 채로 눈물을 머금으며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김씨 스스로가 자신이 축산업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제 발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이로써 김씨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어준 덕분에 저는 그 인간과의 기나긴 인생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가족의 성공 신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은 제가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딸아이와 박서방에게 물려주었는데요. 바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한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으로의 수출 사업에 도전했고 마침내 크게 성공해서 저희 가족 회사는 국제적인 회사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기쁨이 결국엔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남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댁의 본적지인 옛 외양간터에 묻어둔 타임캡슐에서 꺼내온 남편의 황금장부에는 우리 한우의 뛰어난 품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즉, 저희 남편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섬세함과 철두철미한 준비,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남겨진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었던 거죠. 더욱이 남편 또한 어릴 적부터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소고기 왕이라는 꿈을 이 세상에 남겨진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나마 이루게 된 셈이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저희 남편에게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그대는 한평생 참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자 가문의 길잡이였다고. 그대의 꿈은 아내와 후손들이 모두 이루었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도 좋다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